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고 특히 상속이 가장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상속 분쟁으로 가족 관계까지 파괴되기도 합니다. 미리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또 분쟁의 씨앗은 여전하고요. 네, 이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없는지 또 올바른 유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경호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주변에서도 뭐 이런 상속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시점이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상속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사실 이 대부분의 상속들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예. 좀 어려워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상속에 대한 준비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당장 상속이 일어나면 고인의 재산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혹시 유언장이 있는지 유언장의 존재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한 다음에 재산 분할 협의라든지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배분하는 이런 각각의 자산들을 이전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법률이라든지 세금적인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이런 상속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속세라든지 세무수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지출이 일어남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가족들과의 상속 분쟁의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상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경우 말고 네. 그 재산 때문에 뭐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 그거 말고 혹시나 네. 부채가 남겨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남겨지는 경우도 다 상속은 되는 거고요, 우선은. 그러면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그 빚을 감당해야 됩니까? 네, 자산과 같이 가져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부채를 갖기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예. 한정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통해서 예. 이제 그 부채를 이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아예 하시던가 아니면 예. 부채만큼의 자산을 이제 가져가시는 뭐 이런 그러니까 자산을 가져가신 만큼 부채를 감당하시는 이런 한정 승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뭐 상속 분쟁은 뭐 대기업 총수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뭐 LG, 뭐 효성 계속해서 상속 분쟁 있잖아요. 네.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이 가족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서 이 법원의 처분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이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이제 지난해에는 상속 관련 법정 분쟁이 약 5천 건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80% 이상이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예. 상속 분쟁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일부 자산가들 사이의 문제로 여겨졌었는데요. 예. 이제 최근 상속 분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적은 가액으로도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도 이 상속 다툼이 일어서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뭐 파탄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데,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잘 써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법적 규칙이 있습니까? 예, 우선 본인 뜻대로 네. 자산을 상속을 하려고 하면 예. 민법에 근거한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신탁법에 근거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민법에 근거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예. 우선 이 민법상의 유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자필증서하고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유언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 작성 연월일 그리고 유언 내용들을 실제로 그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직접 날인을 하셔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날인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근데 이런 자필증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이 자필증서에 대한 검인 절차를 밟으셔야 이 자필증서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정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공증유언장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2명의 증인이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인이 내용 정리를 해서 유언 증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공증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자필증서와 비교해서 위변조 위험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검인 절차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 유언장에 대한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유언장이냐라는 이런 여부에 의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이 유언장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언장은 이제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럴 예. 때는 근데 하지만 이 유언장 같은 경우는 따로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추가적인 공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요즘에 이것도 많이 활용한다면서요? 네. 예. 우선 이 신탁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탁에는 좀 3명의 당사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그리고 이제 이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예. 그리고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아가는 수익자,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아하. 예, 그 중에서 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인 수탁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사후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을 하면 생전에는 신탁회사가 이 신탁 재산을 관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후에 그렇게 사전에 지정돼 있던 사후 수익자에게 이 신탁 재산을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만약 예. 부모님께서 예.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재산으로 맡기고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생전에 부모님 임대소득, 그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생전에 부모님께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생전에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생전 사후 수익자는 수익자니까. 네, 생전 네. 수익자는 이제 위탁자인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사후에는 큰 아들에게 이런 상속 법정 지분과 상관없이 그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큰 아들한테 부동산이 온전히 이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저 네. 신탁회사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죠? 보통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이 신탁 회사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일반 은행도 다 그거 한다. 예,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지금 이 유언 대용 신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도 이 관련 유언 대용 신탁 관련 상품도 늘리고 있고 네. 그 또 잔액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세무사님 네. 아까 그냥 유언하고 이 유언 대용 신탁하고 네.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 나름의 장점이 있나 봐요? 네,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비교해서 예. 좀 있는데요. 예.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확실한 집행에 있습니다. 아하. 예,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계약 방식의 유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이 발생을 하면 신탁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감정도 없이 이 계약에 미리 정해진 대로 그냥 이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자의 의지가 그대로 좀 실현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은행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장의 단점인 뭐 진위 여부의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유언장, 마지막 유언장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 변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들 이런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언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는 은행이 집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좀 많이 대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상속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또 생전에도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이 위탁자 뜻대로 자산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같은 거는 생전에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재산을 이제 사후 수익자에게 이제 유언대로 배분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탁 이거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자녀가 18세가 돼야 신탁금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막내가 18세가 돼야 다 나머지 자녀까지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계약 사항에 넣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이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외국의 스타들, 그러니까 유명인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모두 다 이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7년간의 계약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02년도에 이제 계약을 최종 완성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이 신탁 계약대로 어머니, 자녀, 자선단체 등에 이제 배분이 되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계약에 자녀가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신탁으로서 이 재산을 보호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을 물려줘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지급이 자녀가 21살 때 1차로 지급을 하고 또 25살 때 2차로 그리고 네. 30살 때 3차로 이렇게 지급을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탁 같은 경우는 재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이런 지급 시기까지도 설정이 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신탁을 활용을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상속 과정 중에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해서 예. 네. 가문이나 가족의 재산을 생전에 관리를 하고 사후에 이전하는 방식이 이미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그러면 일반적인 그 상속보다 상속세 절감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나은 게 있나요? 사실 이 신탁 계약 이 신탁 계약을 예. 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이게 당장 세금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이 장기적인 세금 관리 측면에서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네. 장기 입원을 하게 되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금융자산이 동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 이런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병원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들의 재산으로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재산이 좀 이제 낮아짐과 동시에 이 상속세 측면에서 좀 많이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차피 써야 하는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예. 본인 돈으로 쓰셔야 상속재산이 낮아지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아하. 만약 이렇게 예금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요, 예. 이 지급 청구 대리인한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 병원비 영수증 어허. 같은 이런 증빙서를 제출하면 네. 거기에 있는 금액을 출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일정한 생활비를 한도를 정해놓는다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급 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자금 동결 문제도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 이 금융재산만이라도 좀 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런 상속 문제, 분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갈수록 이 상속 분쟁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언 대용 신탁 같은 뭐 이런 사전 상속 준비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속 분쟁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상속 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이 가족 관계가 좀 파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예방하는 비용보다 이 실제로 분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사전 증여라든지 예. 아니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언장을 남기신다고 하면 공증을 통해서 좀 공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전의 관리와 그리고 사후에 확실한 상속 집행까지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